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워싱턴 DC 한복판,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국방전략연구소, 그곳에서 울려 퍼진 이 말을 직접 들었을 때 저는 CNN 기자로서 10년 넘게 일하면서도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한국의 군사력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 전력으로 평가했다. 이 한 문장이 워싱턴 DC의 전략회의실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보고서의 제목은 프로젝트 2025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맹 체제의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진 시점이었거든요.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차트와 지도를 넘기며 집중하는 가운데 한 장의 화면이 크게 띄워졌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현대 제식 전력 완비국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었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한 걸까? 이 질문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엄지 버튼 부탁드려요. 지금 보고 계신 지역과 한국 최고라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근처 한 고급 호텔의 비공개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과 국방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현황이라는 제목의 파일들이었어요.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로 말했다고 해요. 나는 동맹을 가치나 이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숫자와 결과로 판단한다. 이 한마디가 그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발언이었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세계관은 단순히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 하나의 철저한 전략이에요. 그는 동맹을 가치 공동체가 아닌 거래 관계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보호받고 싶으면 비용을 내라. 기여하고 싶으면 실력을 보여라. 이런 태도 때문에 전 세계는 그를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로 여기고 있어요. 유럽 언론들은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아시아 외교관들은 전통적 동맹 체제의 파괴자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보수 단체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이다. 감정적 호소나 역사적 유대감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인 수치와 명확한 기여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 그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킨 몇 안 되는 동맹이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응이 그 증거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놀라운 대응을 보여줬죠. 단순히 돈만 더 내는 게 아니라 전략적 가치를 함께 제시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는 미국 관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효율성, 한국 산업계의 미국 방산업체 협력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수준까지 포함된 종합 보고서였거든요.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용 분담 협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다. 군사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재정 투자를 단숨에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전략적 사고죠.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니까 낸다는 식이 아니라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F-35 전투기 도입 과정만 봐도 그래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제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요구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죠. 기술을 왜 넘겨줘야 하는가? 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보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면 한국은 그 기술로 더 많은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훈련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죠. 심지어 전력 현대화 속도는 미국 전문가들을 완전히 놀라게 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군의 전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미국 국방부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의 군사 현대화 속도는 경이롭다. 계획 수립부터 실전 배치까지의 시간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빠르다. K2 흑표 전차 양산, K9 자주포 수출, KDX-3 이지스 구축함 건조.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도 차질 없이 완료되고 있어요. 미국 전문가들이 가장 놀라고 있는 부분은 예산 관리의 효율성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방산 프로젝트가 예산 초과와 지연으로 늘 말썽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요. 세계관의 언어로 말하자면 한국은 미국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동맹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한국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다. 이런 인식 변화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2025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는 단순한 현황 분석이 아니라 2025년 이후 미국의 전략 방향을 설계하는 보고서거든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동맹국들과 함께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죠. 보고서 작성팀은 세계 각국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어요. 여기서 신뢰도란 단순히 미국 편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 모든 평가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독자적 대응 능력과 동맹 부담 경감 효과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얻었어요.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보호받는 동맹에서 보호하는 동맹으로 진화했다. 제가 그 회의실에서 직접 본 미국 관료들의 표정은 정말 진지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야 할 작은 나라로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발언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동맹국 평가가 아니라 전략적 필수 파트너에 대한 논의로 격상된 거죠. 특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속에서도 한국만큼은 예외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요. 다른 동맹국들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발언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계를 이끄는 나라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한국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단순한 서류상의 기록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기술 이전 범위 확대,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한국의 발언권 강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지도자의 실용적 세계관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워요. 감정보다는 실력을, 과거보다는 현재를, 약속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그의 이기적 관점이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 2025 보고서가 완성된 후 워싱턴의 주요 연구소들은 더욱 구체적인 분석에 착수했어요. 단순히 한국이 좋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특별팀을 구성했어요. 한국군 전력 정밀 분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연구팀이었죠. 이 팀에는 미 공군, 해군, 육군 출신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국의 F-35A 전투기 운용 능력이었어요. 미국 공군의 한 전 준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제 전투기를 잘 다루는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고 완전히 놀랐다. 한국 공군의 F-35A 가동률은 무려 85%를 넘어섰어요.
이는 미국 본토의 F-35A 부대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정비 소요 시간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F-35의 한 번 출격 후 정비 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예요. 하지만 한국 공군은 평균 8시간 만에 정비를 완료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전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진도 한국을 방문한 후 감탄했다고 해요. 한국이 도입한 F-35는 단순히 구매한 장비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체계에 완벽하게 융합된 전력이었어요.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부터 정비사들의 기술력까지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F-35 운용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수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운용 경험이 부족했어요. 호주는 경험은 많지만 지리적 여건상 실전적 훈련에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과 운용 능력 그리고 실전적 훈련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의 F-35A 부대는 미국 본토 부대와 동일한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 이어서 분석팀이 주목한 것은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K2 흑표에 대한 유럽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밀 A, 에이브람스와 비교 분석을 했는데 여러 부분에서 K2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화력 제어 시스템의 정확도와 기동성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보였어요. 영국 왕립 국방연구소 RUSI의 전차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2 흑표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 중 하나다. 특히 복합적 지형에서의 기동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K2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의 지형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산악지가 많은 한반도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K2는 평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폴란드에서 실시된 국제 전차 성능 비교 시험에서 K2는 기동성, 화력, 방호력 모든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거든요. 나토의 한 전차 전문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전차를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K2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시험,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어요.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은 독일이나 미국 못지않은 수준이었죠. 이어서 K9 자주포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전 배치 속도와 정확성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나토 연합 포병 훈련에서 K9는 다른 어떤 자주포보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사격 후 즉시 이동하는 능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군의 M109 펠라딘이나 독일의 PGH-2000과 비교해도 K9의 기동성이 훨씬 뛰어났어요. 미 육군의 한 포병 장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9는 단순히 포탄을 쏘는 무기가 아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진정한 전투 시스템이다. K9의 성공 비결은 자동화 시스템에 있었어요. 사격 준비부터 포탄 장전, 사격, 그리고 차량 이동까지의 모든 과정이 최소한의 시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는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투 효율성도 극대화하는 설계였습니다. 폴란드군이 K9를 도입한 이후의 평가가 이를 잘 보여줘요. K9 도입 후 우리 포병의 전투력이 2배 이상 향상되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조용하지만 위험한 존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특히 KSS-3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해군의 한 잠수함 전문가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한국의 최신 잠수함은 우리조차 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손원 1급 잠수함은 AIP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수중에서 장시간 은밀 작전이 가능하거든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AIP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몇 개 되지 않아요. 한국이 그중 하나라는 것 자체가 기술 강국임을 증명하는 거죠. 일본 해상자위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잠수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 잠수함의 성능 향상 속도는 정말 무섭다.
미국 전문가들이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돌린 결과 한 가지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군은 전력의 균형과 속도 그리고 유지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춘 동맹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단순히 장비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훈련, 체계, 운용, 유지. 이 모든 분야가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국방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기 체계는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운용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군의 훈련 체계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의 혹독한 훈련, 첨단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들의 노하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미군과의 연합훈련에서도 한국군의 실력은 계속 입증되고 있어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미군 지휘관들도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미군 장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군과 함께 하는 훈련에서는 우리도 긴장한다. 그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미국 전문가들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동북아 최정예 전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는 단순한 현재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포함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 발전 속도와 방향성을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우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었거든요. 워싱턴의 한 전략 전문가는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다.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서구 군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전쟁의 잔혹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준비 부족이었거든요. 우리는 평화에 너무 취해 있었다. 나토의 한 고위 관계자가 한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세계의 안보 패러다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냉전 종료 후 30년 동안 서구는 대규모 전쟁은 끝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군비는 줄이고 방산업체들은 규모를 축소했죠. 특히 유럽은 평화 배당금이라는 명목 하에 국방비를 대폭 삭감했었거든요. 독일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가 1.3%까지 떨어졌어요. 프랑스도 1.8%, 이탈리아는 1.4% 수준이었죠. 나토가 권고하는 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뒤늦게 군비 증강에 몰두했지만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무기를 만들 공장도 숙련된 기술자도 원자재 확보 루트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네쿠스터, 영국의 BAE 시스템즈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동안 평화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이들은 갑작스런 전시 수요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특히 포탄 생산 능력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서방이 제공한 포탄은 며칠 만에 바닥났어요. 일반적으로 현대전에서는 하루에 수백 발 정도의 포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수만 발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포탄 생산량을 다 합쳐도 우크라이나의 하루 소모량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의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평화 시 수요에 맞춘 생산 체계를 갖고 있었다. 전시 수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미국의 경우 월간 1만 5천 발 정도의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하루에 그보다 많은 포탄이 소모되고 있었거든요.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지만 공장 확장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 구축에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국의 생산 능력이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평소에도 상당한 포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늘 전시를 대비해 왔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생산량 확장 속도였습니다. 포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한국은 정말 단숨에 공급 체계를 확장해버렸어요. 한화시스템, 풍산, LI진엑스원 같은 한국 방산업체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한화시스템의 경우 기존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산 설비를 긴급 도입했거든요. 풍산은 아예 새로운 공장을 착공해서 1년 만에 가동을 시작했어요. 이런 속도는 서구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한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놀라워했어요. 한국의 생산 확장 속도는 마치 전시 경제 체제 같다. 평시에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다. 미국,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까지 줄줄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직접 요청했어요. 긴급히 10만 발의 155mm 포탄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기존 한국군 납품 스케줄을 조정해가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 결과를 본 다른 나토 국가들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죠. 폴란드는 자국의 K9 자주포용 포탄을 대량 주문했어요. 우리가 보유한 K9의 진가를 발휘하려면 충분한 포탄이 필요하다. 폴란드군 관계자의 이 말에서 K9 도입의 전략적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만 산 게 아니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거였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자국이 보유한 K9뿐만 아니라 다른 포병 시스템용 포탄까지 한국에 주문했어요. 한국의 포탄 품질과 납기 준수율은 유럽 어떤 업체보다 뛰어나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의 이런 평가가 나오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더욱 특별했어요.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포탄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자체도 도입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 포병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주포는 K9이다. 호주 국방부의 이런 발표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신뢰를 주었어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동맹국들의 허리를 든든하게 지탱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량만 많이 생산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국이 공급한 포탄들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불발률이 1% 미만이었고 정확도도 나토 기준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산 포탄을 사용한 부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한 우크라이나 포병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 포탄은 정말 정확하다. 목표물을 빗나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런 품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의 결과였어요.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늘 실전을 염두에 둔 무기 개발을 해왔거든요. 연습용이 아닌 실전용 무기를 만드는 경험이 풍부했던 거죠. 워싱턴의 국방 전략가들은 이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시 전력 생산 능력까지 갖춘 동맹이라니.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전시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알아야 해요. 평시에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전쟁이 길어지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현대전에서는 포탄, 미사일 같은 소모성 무기의 중요성이 극대화돼요. 아무리 좋은 전차나 전투기가 있어도 포탄이나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바로 그 핵심 능력을 한국이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응 속도였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몇 주 안에 생산을 시작하고 몇 달 안에 납품을 완료했거든요. 유럽 업체들이 몇 년씩 걸리는 일을 몇 달 만에 해낸 거예요. 이런 능력은 생산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숙련된 기술자, 효율적인 공급망, 유연한 생산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야 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이 평가로 인해 한국의 군사산업 패러다임은 세계에서 별도의 단위로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즉,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 핵심 허브였던 거죠. 미국의 한 국방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평시에는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시에는 동맹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췄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렵다. 제가 그 회의실에서 본 미국 장성들의 표정은 정말 경이로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세계를 지키는 파트너로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적 지구력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생산 능력이 입증된 직후 워싱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벽면에 띄워진 슬라이드에는 정말 섬뜩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없는 나토는 버틸 수 없다. 이 문장이 나오자 참석한 유럽 대표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프랑스 대표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프랑스도 핵 보유국이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나온 분석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프랑스의 핵탄두는 300개, 영국은 210개입니다. 러시아는 6,000개가 넘어요.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인 차이였죠. 더욱 심각한 것은 운반 수단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대륙 간탄 도미사일,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까지 삼위일체 핵 전력을 완비하고 있었어요. 반면 유럽은 제한적인 핵 전력만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말인가? 바로 이 순간 분석 보고서의 결론이 의외의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동맹의 부담을 줄이려면 동맹국이 스스로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발언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중 한 명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해구산을 제공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한다. 동맹국들이 자체 억지력을 갖춘다면 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또 한 번 강력하게 강조되었거든요. 한 분석가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독자적 억지력 현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미사일 방어 체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국의 천공 시스템은 패트리어트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다층 방어망 구축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천궁1, 천궁2, 그리고 개발 중인 천궁3까지 포함하면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될 예정이었어요. 미군의 한방공 전문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 본토만큼이나 촘촘하다. 어떤 미사일도 뚫고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긴 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직접 개발한 거였거든요. 이어서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정말 무서운 무기였어요. 현무2어의 사거리는 300km, 현무2B는 500km였죠. 그리고 개발 중인 현무4는 사거리가 800km에 달한다고 했어요. 이는 한반도 전체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정확도가 압도적이었어요. 원형 공산 오차가 수미터 이내라는 것은 거의 100, 800 중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미국 전략사령부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은 미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기술 자립도 분석 결과가 나오자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자립도가 70%를 넘어섰다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는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였어요. 레이더 기술, 미사일 유도 기술, 추진체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특히 AESA 레이더 기술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한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KF-21 사업에 미국도 참여하고 싶다. 로키드 마틴의 이런 제안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였거든요. 한국은 자체 억지력을 유지하며 동맹 비용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사례이다.
이 문장이 미국 장성의 입에서 직접 언급되자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참석자들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파트너라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과거에는 미군이 직접 요격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천공 시스템이 1차 요격을 담당할 수 있거든요. 이는 미군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거죠. 또한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은 미군의 화력 지원 부담도 덜어줬어요. 현무 미사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면 미군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거든요. 전략 전문가들은 동맹의 새로운 기준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강한 국가만이 진짜 동맹이다. 이는 기존의 동맹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강한 나라들끼리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개념이 된 거죠. 트럼프 일기 때 한국의 대응을 돌이켜보면 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당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절정에 달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미국을 위협했었죠.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까봐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군은 즉각적인 대응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큰 혼란이 일어났을 텐데 한국은 일상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이를 본 미국 관료들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담이 크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국 군대의 실력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군대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주한미군 가족 철수 명령이 언급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을 때 한국군은 오히려 더욱 침착했습니다. 한 한국군 장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군 가족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하겠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철수한다고 하면 패닉 상태가 되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미국 정보부서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게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실히 유지한다. 이 평가가 나오자 트럼프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진짜 싸울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국가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트럼프의 한 측근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대통령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보호해줘야 할 나라로 봤는데 나중에는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로 봤다. 그 판단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한국군의 가장 큰 장점으로 기록된 것은 불만 없이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군대였어요. 이는 정말 높은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맹국들은 늘 불만이 많았거든요. 미국이 더 도와달라, 비용을 더 지원해달라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요청했거든요. 트럼프식 세계관에서도 한국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한국은 동맹이 아닌 동급의 전략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는 미국 외교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동급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 자격을 충분히 증명했던 거죠. 실력으로, 결과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말이에요.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자 회의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보고서 말미에 붙은 전망 부분이 시작되었거든요. 한국의 미래 국방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은 2030년까지 독자 정찰 위성과 차세대 방공 체계를 완전히 완비할 예정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한국의 우주 개발 계획이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석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넘어서 군사용 정찰 위성까지. 독일 대표의 이 질문에 미국 정보부 관계자가 답했어요. 한국의 위성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해상도와 실시간 전송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이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이어서 차세대 방공 체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궁 시리즈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방어망이었어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전자전 장비, AI 기반 통합 지휘 체계까지 포함된 미래형 방공망이었거든요. 미국의 한 방공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수준의 방공 체계가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요. K3 차기 전차 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K3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되었어요. 무인 터렛, AI 사격 통제, 능동 방호 시스템 등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터키, 인도, 태국, 심지어 나토 일부 국가들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미군 장성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K3를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 말에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진지한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F-35 추가 도입과 KF-21 양산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F-35를 추가로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KF-21이라는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보통은 하나만 해도 버거운 일인데 한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KF-21에 대한 평가는 특히 흥미로웠어요. 4.5세대 전투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아직 5세대는 아니지만 4.5세대로는 F-16B나 F-A-18 슈퍼 호닛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한 항공 전문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KF-21을 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이때 한 참석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미국제 무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의존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로 바뀐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다. 실제로 한국의 일부 기술은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K9 자주포의 자동화 기술, 천궁의 요격 기술, KF-21의 일부 항공전자 기술까지 미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주는 일방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양방향 관계가 된 거였거든요. 미국 전문가들이 여기에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전면전 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국가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져요. 일본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헌법상 제약이 있어서 공세적 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중국은 군사력은 강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는 서구에 비해 여전히 격차가 있죠. 하지만 한국은 첨단 기술과 실전 준비 태세, 그리고 유지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곧 군사 강국이라는 상징이 아니라 진짜 실전 가능한 준비 상태라는 의미였어요. 이때 회의실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미군 장성이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30년간 군에서 복무하면서 많은 동맹국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믿을 만한 파트너는 없었어요. 이 말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실력을 갖추고 위기 때마다 함께 해줬습니다. 이런 동맹을 갖는 것이 미국의 행운이에요. 바로 그 준비가 미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을 가장 믿을 만한 동맹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어졌죠. 그리고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군사산업 하이브리드 국가가 되었어요. 전쟁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은 자격과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동맹이었던 거죠. 이때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더 공개되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는 세계 4위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었어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훈련기, 함정, 레이더, 미사일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었거든요. 이는 극소수 국가만 가능한 일이에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만이 이런 종합적인 방산 수출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 거였어요. 미국의 한 방산업체 CEO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이자 동시에 파트너다. 국방전략센터의 대형 스크린이 꺼진 뒤 미국 전문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을 했어요. 한국은 과소평가된 적이 많았지만 과대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모든 사람이 실감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한반도는 더 이상 위기 지역이 아닌 전략 중심지로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까봐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와 함께해야 안전이라는 인식으로 바뀐 거였죠.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방어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안보 구조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었던 거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평가의 뒤에는 정말 소중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묵묵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밤새 훈련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장병들의 진짜 실력이 존재했던 거예요. DMZ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는 과학자들, 공장에서 정밀한 부품을 만드는 기술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강한 국방, 강한 동맹, 강한 대한민국. 프로젝트 2025의 최종 결론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군사 강국이다. 회의가 끝난 후 한미국 관료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한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차례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파트너가 된 거였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의 결과였습니다. 자격과 실력 그리고 끝없는 노력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힘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국의 문화력과 교육의 힘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